이번 법정 싸움에서 머스크가 진짜 목적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어그로를 약간 끄는 제가 썸네일 만들었죠. 일론, 챗GPT와 앤스로픽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미래에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법정 소송을 보면서 한국에서 PCS 폰 기억나십니까? 신세계통신 017, 그 다음에 019, 016, 018. 결국은 3대 통신사로 딱 됐죠. 처음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수많은 스마트폰을 기억하십니까? 그쵸? LG도 나왔고, 갤럭시도 나왔고, 아이폰도 나왔고, 구글폰도 나왔고, 마스폰도 나왔고, 현재는 그렇죠.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전 세계 셀폰 시장을 양분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느낌이 똑같은데요. 머스크가 법정에서 이기기는 어렵지만 여론전과 XA의 홍보 효과 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가 끝나면 가장 증오받을 두 사람을 이다라고 빡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자 폭로는 머스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배심원단에게 각인시키는데 오픈 AI가 써먹을 최고의 무기가 됐죠. 자, 재판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픈 AI의 영리 전환이 완료되느냐인데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 중인 그 트랙이 오히려 실질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제 이거 뚜껑 열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역전의 가능성들, 일론 머스크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브룩먼의 300억 달러 지분 공개를 대문해서 배심원단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브룩먼이 창립 시에 약속했던 10만 달러 기부도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죠. 자, 판사가 브룩먼 답변이 불충분하다라고 지적까지 했죠. 브룩먼이 이거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얻은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198조 원이 정당하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준비해와라고 마무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미국의 이 재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재판은 결국 배심원단과 판사의 이 두 역할인데요. 한국에는 없는 배심원단. 여러분, 이참에 한번 우리 공부 좀 해볼까요? 미국의 재판은 결국 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그럼 판사의 역할은 뭘까요? 단순 사회자일까요? 자, 요 부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재판의 원리는 판사 대 배심원단.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견제도 하기 하지만 미국 재판에는 결정권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법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판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배심원단은 팩트 체크입니다. 사실의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판사의 역할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단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를 배심원단이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의 역할이고요.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의 독설 문자를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 판사가 결정한 것을 보면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죠. 배심원단은 판사가 허용하는 증거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 해석권인데요. 자,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공소시효가 지났는가 같은 법의 문제는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심원단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변호사의 질문이 부적절하면 제지할 수도 있고요. 증인담이 불충분하면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해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 자, 브룩먼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게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더불어 머스크한테도 한 방 먹였죠. 너는 you are not lawyer. 너 변호사가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죠. 더불어 판결을 번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려도 판사가 이건 증거에 비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내릴 수 없는 결론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판사의 권한이죠. 배심원단이 유죄 책임이 있음을 결정하면 실제 배상 금액이나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배심원단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 쪽에 맞춰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 머스크 소송을 예로 들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머스크가 실제로 비영리 미션을 조건으로 돈을 기부했는가? 이 사실 판단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두 번째는 그게 법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가?
이건 법률적 판단이니까 판사가. 세 번째, 알트만이 고의로 머스크를 속였는가? 이건 사실 판단이니까 배심원단이.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가? 이거는 법률 판단이기 때문에 판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프레임을 주는데 이 문구 하나로 판결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은 뭐 판사가 사실도 판단하고 법도 해석하고 판사 혼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걸 의도적으로 분리를 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건국될 때에 국가 권력이 시민의 운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되면서 일반 시민 12명이 사실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는 구조죠. 수정헌법 7조의 민사재판의 배신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머스크 재판도 판사가 아무리 머스크한테 날선 발언을 해도 최종 사실 판단은 12명의 배심원단이 하게 돼 있고요. 판사는 그 판단의 법적 테두리를 설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여러분, 배심원단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아세요? 자, 미국 시민권자여야 되고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해당 연방이나 주 관할 거주자여야 되고요. 영어가 돼야 돼요.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재판 참여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요. 저도 이미 초창기에 이게 막 날라왔는데 저는 이제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저 영어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날라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소환이죠. 법원이 유권자 등록부, 운전면허 등 뭐 무작위로 수백에서 막 이렇게 구성을 막 하는데 판사와 양측 변호인단이 후보 배심원단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프랑스어로 이게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볼트들. 오픈 AI나 챗 GPT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AI 기업의 영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소의 제품을 업무에 사용하나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건 관련 게시물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배심원 제도의 핵심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죠. 자, 쭉쭉쭉 이제 좀 이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번 머스크의 재판에서의 배심원 선정 포인트가 있는데요. 재판이 특히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 측이 피하고 싶은 배심원단이 있잖아요.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쪽에 관계된 사람들, 뭐 AI 독점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198조의 지분이 너무 낮다고 느낄 어떤 중산층들. 이게 이제 오픈 AI 측이 피하고 싶은 배심원단이고, 반대로 머스크 측이 피하고 싶은 배심원단은 누구일까요? 반대로 이제 챗 GPT 쪽에 유리한 쪽이고 마소 쪽의 직원이나 주주들, 또 머스크의 도치 활동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 억만장자 간의 싸움을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 전기차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14명 있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 등. 자, 배심원의 선정은 우리한테 불리한 사람을 최대한 제거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머스크가 이번 재판에서 진다고 해도 타격은 샘 알트만보다 훨씬 어떻게 될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많지 않죠. 샘 알트만이 잃을 게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뒤집어서 머스크가 이 법정에서 저도 잃을 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스크는 이미 도전자 포지션이 이미 거기를 나왔어요. 오픈 AI를. 이 재판에서 그는 처음부터 공격자였어요. 공격자가 공격에 실패해도 기본 포지션은 유지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는 이미 XAI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성장 중에 있어요. 즉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러곤 계속 발전하고 있고 X 플랫폼과의 통합으로 데이터 유의를 확보해가고 있는 때문에 재판이 XAI 사업을 막지는 못하죠. 세 번째는 머스크의 브랜드는 이미 파이터예요. 싸우는 사람. 그의 지지층은 언더독인 머스크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걸 매우 좋아하죠. 오히려 거대 기득권에 맞선 싸움으로 프로그래밍 되면 오히려 서사가 가능하게 되고요. 머스크 이 재판에서 돈을 잃을 일이 별로 없죠. 변호사 비용 정도가 전부인데 여러분 머스크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자, 샘 알트만, 우리 이 친구 불쌍하죠. 샘 알트만이 이겨도 받는 타격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미 198조 원의 지분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재판 결과가 오픈 AI 승으로 나와도 배심원단과 전세계가 이미 들어버렸어. 뭐를? 비영리로 시작한 회사에서 알트만과 브록먼이 수백조 원 지분을 챙겼대. 자, 이 사실은 판결문으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이것은 큰 악재로 작용하죠. 두 번째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브랜드가 훼손됐죠. 최소한 팩트체크 하나, 챗 GPT가 세상에 나올 때는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창업자들도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샘 알트만 측은 중간에 일론도 그랬다. 이거 영리자한테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도둑질을 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지를 못 받아요.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 미션 중심의 이미지였거든요. 우리는 구글이나 메타와 달리 돈만 버는 돈벌어지 회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일한다는 포지션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샘 알트만은 그 이미지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 승표와는 무관한 브랜드 자산의 큰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영리전환 심사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살짝 언급드렸죠. 이게 진짜 유용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오픈 AI의 영리 전환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즉 머스크 재판과는 이게 별개인데요. 재판에 이겨도 이 심사에도 제동이 걸리면 전환 자체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샘 알트만이 증언대에 서야 됩니다. 아직 샘 알트만은 증언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쪽 변호인의 교차 신문을 받으면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일단 브록먼도 판사한테 답변 불충분 지적을 받았는데 알트만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중 포화를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서면 증언대에 서게 되면 마소와 오픈 AI의 계약 구조, 투자 조건, 내부 논의가 상당 부분 공개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경쟁사들한테는 진짜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경쟁사들은 뭐 구글이나 메타나 엔스로픽 같은. 그렇죠? 머스크가 재판에서 진짜 원하는 것 뭐 법적 승리겠지만 더 큰 게 있죠. 오픈 AI의 흔들기입니다. 또 하나 XAI의 마케팅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매일매일이 전 세계 미디어에서 오픈 AI가 비영리 미션을 벌이고 수백조 원을 챙겼다라는 이야기를 반복 재생해주고 있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 자체가 이미 절반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스크가 이번 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finally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일론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총 5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적 목표인데 일단 머스크가 법원에 뭘 요청했냐 보면은 오픈 AI의 영리 전환을 취소해달라. 그 다음에 알트만과 브록먼을 해임시켜달라. 1340억 달러의 비영리 재단을 환원시켜달라. 그 다음에 마소와의 라이센스를 무효시켜달라. 4가지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진짜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요.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미션입니다. 오픈 AI가 구글, 메타와 다른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는 서사가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았고 규제 당국의 호의를 받았고 기업 고객의 신뢰를 만드는 핵심 자산이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성장해 왔죠. 머스크는 그 서사를 법정에서 매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즉 XAI 입장에서 오픈 AI의 미션 이미지가 훼손될수록 최고의 인재들이 어디로 올까요? XAI. 어차피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XAI가 낫지 않아? 라는 인식이 확산되겠고 기업 고객들의 벤더 다변화 욕구가 자극되겠죠. 재판장이 매일 XAI의 무료 광고판이 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지형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정교한 내용인데요. 지금 AI 규제의 최대 쟁점은 AI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머스크가 이 재판으로 삼고 있는 씨앗이 있는데요. 비영리로 시작한 AI 회사가 영리로 전환하면서 창립 미션을 배신했다. 그러니 AI 기업의 구조 전환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2차, 3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만약에 이 프레임이 워싱턴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픈 AI의 영리 전환 자체를 규제로 막거나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의 별도 심사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머스크는 도취를 통해 규제 기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법정 서사와 규제 지형을 동시에 조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개인적인 복수와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솔직하게 보면 이것도 무시 못하죠. 머스크의 심리적 상처가 있죠. 내가 돈 내고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페이팔에서 한번 쫓겨나.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쫓겨날 뻔했어. 스페이스에 쫓겨날 뻔했어. 내가 없는 사이 수백조 원짜리 회사가 됐다. 알트만이 그 과실을 전부 챙겼다. 머스크가 증언대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끼 상술.
미끼 상술, 바이트 앤 스위치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이트 앤 스위치, 미끼 상술. 이건 법률 용어이기 전에 배신감의 언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알트만과 브록먼이 전 세계 앞에서 당신들이 머스크를 속였냐? 당신들이 머스크를 속였냐?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머스크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청산인 셈인 거죠. 그 다음에 finally. 자, 이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작으니까 조금 키울게요. 여기 보시면. 자, 머스크가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 있습니다. AGI 시대의 주도권. 이게 사실 가장 깊은 레이어죠. 디지털 초지성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통제하기 내둬서는 안 된다. 자, 이건 단순한 사업의 경쟁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AGI, 즉 인간 수준을 넘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GI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우. 그 구도에서 보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돈벌어지들이고 XAI나 머스크의 통제는 인류 이익을 우선하는 구도라는 겁니다. 이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재판은 그 AGI 주도권 싸움에서 법적, 서사적 선정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머스크에게 이번 재판은 소송이 아니라 일종의 캠페인인 셈입니다. 법원은 그 캠페인의 무대 중 하나일 뿐이고 진짜 청중은 배심원 12명이 아니라 AI 인재, 규제 당국, 기업 고객, 그리고 AGI 시대를 앞둔 전 세계의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핵심 질문이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알트만이 판정승을 거둘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오픈 AI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분석한 대로 피루스의 승리. 즉 이겼지만 너무 많은 걸 잃어서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K1 같은 데 보면 막 하루에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은 뭐 4강에서 이겨도 부상을 입어가지고 결승에 못 올라가는 그 앤디옥이 갑자기 그립네. 좀 고인이 됐죠. 멋진 친구였는데. 재판에서 이긴 날 헤드라인은요. 오픈 AI 승소. 하지만 198조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거든요. 중기적으로는 머스크한테 유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리전환 성사 여부가 달려 있고요. 오픈 AI가 영리전환으로 완료되느냐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XAI와 오픈 AI의 기술 격차. 뭐 지금은 GPT가 그록보다 앞서 있죠. 근데 AI 기술 경쟁은 6개월이 강산을 바꾼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 인재들을 다 끌어올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자, 알트만은 2023년에 한번 이 사회에서 해임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마소가 밀어줘서. 내부 권력 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하죠. 재판 스트레스라든지 영리전환, 압박,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자, 장기적인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거,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장기 승자를 가르는 건 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AGI에 가장 가까이 가느냐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막상막하거든요. 알트만의 강점이 있죠. 마소의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 현재 가장 앞선 모델의 기술력, 기업 고객 상태의 임의 구축, 오픈 AI 내부에 세계 최고의 AI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머스크는 어떤 강점이 있죠? 테슬라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자율주행이라는 것, 현실 세계 AI 학습의 보고, 뉴럴링크도 갖고 있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AGI와의 접점, 스페이스 X도 갖고 있죠. 물리적 인프라와 위성통신, X 플랫폼도 갖고 있죠. 실시간 인간 언어 데이터. 수직 통합 능력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어디까지? 소프트웨어까지. 단기는 알트만, 중기는 머스크, 장기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알트만은 오픈 AI 하나에 올인한 사람이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X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일 회사 대 생태계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일 회사 대 생태계의 싸움이면 결국은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생태계가 늘 이겨왔습니다. 물론 변수는 하나 있죠.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가장 강력한 동맹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나델라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5일 쫓겨났다가 5일 만에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거는 마소의 역할이 컸죠. 근데 그거는 마소가 철저하게 동계산을 한 거예요. 주판을 튕겨 보니까
샘 알트만이 있는 오픈 AI가 샘 알트만이 없는 오픈 AI보다 훨씬 좋거든.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결국 마소도 폐색이 짙어지거나 자신들이 더 잃을 게 많다라고 하는 판이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샘 알트만을 손절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오픈 AI는 엔스로픽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더불어 마소와 엔스로픽의 관계는 어떤지 아십니까? 동맹이 아니라 마소는 엔스로픽의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 투자하고 있어요. 와우. 자, 이게 샘 알트만이 착각하면 안 되는 본질이죠. 나델라가 오픈 AI에 투자한 건 미션 공유가 아니라 수익 계산이었는데요. 마소가 실제로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실제로 원하는 것은 클라우드 매출의 극대화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의 경쟁력이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대비 유리한 것,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점유율, 즉 오픈 AI는 마소에서 수익 수단이 이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이 묘하게 돌아가고 엔스로픽이 더 확실한 카드다라고 한다면 마소는 언제든지 오픈 AI를 댕그당 하고 엔스로픽의 손을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엔스로픽이 더 싸고 좋아지는 순간이 됐을 때. 마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스로픽에도 투자했습니다. 오픈 AI에만 투자 올인한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해치 전략인 거죠. 와우. 이 아주르는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성능이 챗GPT와 대등하거나 앞서가면서 가격이 낮다면 나달라 입장에서는 오픈 AI에 대한 독점적 의존도를 낮출 이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자체 개발해서 쓰려고 좀 무던히더 원래 이 바닥이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 트리거는요. 영리 전환을 자초로 한 IPO가 불가능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마소의 최종 회수 경로는 오픈 AI의 IPO죠. 영리 전환이 규제로 막히거나 지연되면 투자 회수 시나리오 자체가 흔들리면서 순간 나델라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머스크는 마소도 피고입니다. 마소도 같이 싸잡아서 쑥 얼어버렸어요. 만약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도 비영리 미션 훼손에 일조했다는 판단을 일부라도 내린다면 나델라 입장에서는 오픈 AI는 법적 리스크 덩어리가 되면서 바로 손절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트리거는 2024년 해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이사회가 알트만을 전격 해임했다가 5일 만에 복귀한 것은 그때 마소가 알트만 팀 전체를 우리가 고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투자를 위한 압박 카드였지. 알트만이 없는 오픈 AI보다 알트만이 있는 오픈 AI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 거였지. 리더십 위기가 재발이 되면 그 계산은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엔스로픽의 전략적 포지션이 좀 가장 깨끗하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엔스로픽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픈 AI 출신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가 창업했습니다. 즉 오픈 AI 내부에서 안정성 문제로 알트만과 심하게 다투게 되고 안정성, 충돌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엔스로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얼마나 속 좁고 사람을 포용하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일로는 좀 상남자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포용하는 그 포용 능력이 부족하죠. 바보죠. 그들을 끌어안았어야지, 그 남매들을. 그러면 게임은 끝났던 거죠. 엔스로픽의 전략적 포지션이 지금 가장 깨끗하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재판과도 무관해 우리는 처음부터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서사가 유지가 돼 구글과 아마존 양쪽에서 투자받아 마소보다 분산된 지원이 있어 기업 고객 신뢰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 저도 클로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넘사벽이야 넘사벽. 결국 머스크와 알트만이 서로 치고받는 동안 엔스로픽이 어부지리를 챙기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특히 기업 고객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파트너를 찾을 때 재판 이슈와 무관한 엔스로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는 냉혹한 사업가입니다. 알트만이 지미되는 순간에 바로 무자르듯 칼같이 손절해 버릴 겁니다. 그 손절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엔스로픽의 성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 이 싸움의 최후 승자는 머스크도 알트만도 아닐 수가 있는데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는 엔스로픽, 그리고 그 엔스로픽을 만든 사람들이 원래 오픈 AI의 안전팀 출신이라는 아이러니한 이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심플하게 한번 보죠. 머스크, 샘 알트만, 그 다음에 엔스로픽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되게 친했어. 원팀이었어 이렇게. 근데 둘이 빡 터지게 싸웠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왼수야. 3명 중에 2명이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죠. 얘네가 원팀이 되죠. 일단 머스크는 여기서 얘를 죽이는 거지. 알테만 죽여놓고 둘이 남으면 야 우리 같이 친하게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결국은 챗GPT와 엔스로픽도 머스크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태계. 여러분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 미즈놀도 단순한 단톡방이 아니라 미즈놀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벌써 800명 넘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아마 1000명 될 것 같은데. 왜냐? 무료긴 하지만 무료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법 리딩 다단계 이런 데서 온 다단계 아니지. 불법 리딩방에서 온 가점들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솎아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너무너무 좋거든. 정보가 알짜배기거든. 신속하거든. 미국 현지에서 미즈놀의 생태계방 정도를 하나 보험으로 들어도 좋거든. 보험료가 무료인데 무료인 보험료가 싼 게 비지떡이 아니거든. Why not? 저희는 이거를 계속 키워갈 겁니다. 1000명, 3000명, 3만 명, 한 10만 명까지 키워갈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미즈놀 생태계. 일론이 꿈꾸는 생태계. 제가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계속해서 10대 번을 읽으면서 생태계에 대한 필요성, 스티브 잡스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생태계에 대한 필요성, 그러면서 이 인사이트를 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고정 댓글 이 방으로 초대하고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당장 올해 자 오픈 AI의 IPO 상장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야 되겠고, 이 선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지켜봐야겠고, 제가 큰 틀거리를 시리즈 3판의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렸으니까 중심 딱 잡고 여러분 투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